경찰청이 전국 서장 회의를 주도한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강경 대응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경찰 집단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야당은 전두환식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독창 감염 사태에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전파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경제 수장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기 위한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하는 등의 금융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일으킨 보험 사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탑승자였던 80여 명의 공범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는데 용돈 번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영우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 내부 갈등은 물론 정치권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 내부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급 간부 190여 명이 전국 서장회의를 열었죠. 이 같은 초유의 총경 집단 행동에 경찰청이 이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강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겁니다. 먼저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급 간부들의 첫 집단 행동에 경찰청은 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의 종료 2시간 만인 어젯밤 8시. 주최자 격인 류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한 겁니다. 류 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휴일 개최된 회의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휴일날 경찰기관에서 경찰이 모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온라인 참관을 제외한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수뇌부의 해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강행한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전국 서장회의에선 경찰국 신설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간부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행안부에 의한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유의 총경급 간부 집단 행동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경찰 지휘부가 대기 발령과 감찰이라는 강경 조치를 하자 경찰 전반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총경급 간부에서 촉발된 집단 행동이 다른 계급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수뇌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내일부터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홍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대기 발령을 통보받은 류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경찰청을 상대로 이의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잘못됨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적을 해서 바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회의 종료 직후 경찰 수뇌부가 주최자 대기 발령과 참가자 감찰 조치를 내리자 당사자는 물론 일선 경찰관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전국 서장회의 참석자라며 자신도 대기 발령해달라는 불만글에 대기 발령은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만나 전국 서장회의 결과를 전달하려던 당초 계획도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집단 행동으로 비춰질 만한 전국 서장회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참석자를 상대로 무더기 감찰에 돌입한 수뇌부 조치에 대해 성토하는 쪽도 상당수였습니다. 전국 경찰직협은 내일부터 류 총경 징계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서울역 등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문제는 결국 정치권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열린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여당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전두환식 경찰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평검사 회의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총경들이 해산 지시를 어겼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한송원 기자입니다. 하반기 국회에서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에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담당 치안 지역을 벗어나 집단 행동을 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문재인 정권 충견 노릇을 하던 경찰 내 일부가 집단 행동과 하극상까지 보이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출신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후배 경찰들에게 무력을 수반한 경찰은 집단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전 정부처럼 대통령실이 아무런 통제도 없이 은밀히 다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하지만 야당은 경찰 장악을 중단하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왜 안 되냐며 전두환 정권식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이재명 의원도 경찰 통제는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계약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치안 책임자가 지역을 이탈했다는 점과 해산 지시에 불복했다는 점 등에서 평검사 회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대우해양조선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은 주말은 물론 여름 휴가도 80% 정도가 반납하며 선박건조 작업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모처럼 찾아온 근로자들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오포조선소 서문입니다. 근로자 수십여 명이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파업 종료 이틀째인 오늘 주말이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파업 여파로 작업 일정이 늦어지자 전체 근로자 2만여 명 중 80%가 주말 특근에 나섰습니다. 점거 동석이 이루어졌던 1도크에서는 선박 건조 작업이 재개됐고 2도크에서는 선박 진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다음 주에도 근로자 80% 정도가 휴가를 반납하고 출근하는 등 정상화에 총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공정 지연이 됐으니까 공정 만회를 위해서 직원들이 휴가 반납하고 한 7, 80% 정도 출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업이 끝나고 근로자들이 다시 인근 식당가를 찾으면서 상인들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뭐 출근도 많이 안 하는 상태인데 오늘 좀 한 30명 정도 식사하고 가셨습니다. 좀 되겠죠. 경찰은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는 하청노조 부지회장 등 9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최근 최고의 두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하는 모습에 의아해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잇따라 뒤집으면서 벌어진 일인데 헌재는 위헌 결정을 무시한 건 대법원 잘못이라는 입장이고 대법원은 재판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성호 기자가 두 기관의 충돌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생일인 지난 17일 국회에서 만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함석 헌법재판소장. 악수를 나눈 뒤 기념식장에 나란히 섰습니다. 의전 서열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 똑같이 세 번째인 두 사람은 이후 거의 눈도 맞추지 않았는데 나흘 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법원 판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훼손된 헌법 위의 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헌재가 한정위원으로 본 법령으로 법인세를 내라고 한 대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두 사법기관이 정면 충돌한 건 한정위원 효력을 둘러싼 입장차 때문. 헌재는 한정위원도 위원이라며 다시 재판하지 않은 법원 잘못이라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1997년 첫 취소 결정 이후 지난달 30일과 이달 21일 헌재가 5차례나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면서 양대 사법기관 간 갈등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고 사법기관 지위를 놓고
헌재와 대법원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취지를 대법원이 명심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헌재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했지만 정반대 견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원 판결을 건둔다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죠. 법원의 권한을 헌재에서 건들 수 있다. 철저한 헌법 해석인데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두 기관 간 권한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두 기관 간 삿바 싸움의 피해는 결국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걸 헌재와 대법원도 아는지 모르는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만 5천여 명으로 일요일 기준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뚜렷한 재유행 징후에 내일부터는 방역도 다시 강화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면 입국 당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요양병원의 접촉 면회는 다시 금지됩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후 좀처럼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와 딸. 서로를 꼭 껴안고 떨어질 줄 모릅니다. 그래도 노모는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 같은 장면이 내일부터 없어집니다. 요양병원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공항 방역도 내일부터 다시 강화돼 입국 3일 이내 받던 PCR 검사를 입국 당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감염돼 돌아오는 입국자들이 최근 증가하면서입니다. 오늘 해외 유입 확진자는 333명, 특히 20일엔 코로나 사태 후 가장 많은 427명을 기록하는 등 하루 300명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65,433명을 기록해 일요일 기준 14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방역 지표들이 연일 악화되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고위험군 보호에 나섰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이번 유행 대응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4차 접종도 50대까지 확대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50대 4차 접종 사전 예약률은 22일 0시 기준 9.1%에 그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재유행에는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사례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다시 걸리는 것인지 또 첫 감염과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회정책부 정은혜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재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통계상으로는 젊은 사람이 재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재감염자는 지난 10일까지 7만 7천여 명인데 이 가운데 33.2%, 즉 3명 중 1명이 17세 이하입니다. 네. 그다음에 18세에서 29세, 30세에서 39세 순이죠. 3차 감염, 즉 3번 감염된 사람에선 젊은 층 비중이 더 높습니다. 17세 이하가 절반에 육박합니다. 젊은 층이 다시 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젊은 층은 백신 접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최근 변이들은 기존 면역력을 악화시키는 특성이 강합니다. 또 젊은 층은 활동량까지 많아 감염 환경에도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그럼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령층은 괜찮은 겁니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층 감염이 고령층 등 고위험군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위험군이 재감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어 문제입니다. 고위험군이 재감염되면 첫 감염 때보다 폐렴과 심장, 출혈 합병증의 위험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율은 3배, 치명률은 2배가 넘었습니다. 고위험군은 첫 감염 때부터 건강이 더 손상되기 쉽고 이 상태에서 재감염되면 매우 위험해진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재감염이 더 위험하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재감염 증상이 가벼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똑같이 BA.5가 우세종인 미국은 발열 증상이 많은 반면 영국은 이보다 가벼운 콧물 증상이 흔합니다. 올 초 미국은 원조 오미크론인 BA.1, 영국은 스텔스 오미크론인 BA.2가 유행했는데요. 영국 런던 대학은 이 차이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BA.2 변이가 BA.5와 겹치는 유전자가 더 많다 보니 BA.2에 걸린 사람이 BA.5에 재감염돼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앓는다는 겁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재감염이란 자체는 면역을 있는 상태에서 한번 다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가볍게 지나가거나. 단 이는 주로 건강한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감염된 사례를 보면 제 주위도 그렇고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잘 걸리던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재감염률이 높아진 편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에 처음 걸린 감염자가 전체 확진자의 97%를 넘습니다. 확진자의 거의 대다수인 셈이죠. 네. 재유행의 기세를 잡으려면 첫 감염자의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고열과 두통이 동반되는 원숭이 두창. Not just on my skin, but also on my mucous membranes all over my body, basically. And those were the ones that were super painful. 아프리카 풍토병이지만 2달 전부터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확산해 현재 75개 나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천여 명이던 감염자 수는 한 달 만에 5배 급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경계 수위가 가장 높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은 코로나19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전문가 긴급위원회에선 의견이 엇갈렸지만 WHO 사무총장은 국제적 확산 위험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We have an outbreak that has spread around the world rapidly through new modes of transmission about which we understand too little. 감염자는 성인 남성이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어린이 2명이, 유럽에선 미성년자 최소 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nyone can get it. And I think what's important to know is that, any kind of person-to-person contact, you can get the disease.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보고된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보험 사기의 주범은 3명이었지만 공범이 89명이나 됐습니다.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차량에 탑승한 건데 대부분 20대였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 뒤로 흰색 승용차가 돌진합니다. 앞서가던 택시업 차선으로 바싹 붙어선 이 차량. 택시가 차선을 바꾸자마자 곧바로 부딪힙니다. 경찰이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찾아낸 고의 사고 모습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은 모두 92명. 이들 일당은 2019년 8월부터 3년간 87차례 사고를 낸 뒤 5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 사기를 주도했던 주범 3명은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20대 사회초년생인 동네 선후배나 배달원 등을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보험금을 신청할 때마다 명의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빌리다 보니까 또 보험 사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경찰은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행에 관여한 92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나 투숙객과 소방대원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3층짜리 벽돌 건물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강원도 횡성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투숙객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3층에서 잔불을 정리하던 소방대원 2명이 2층으로 떨어져 어깨와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바닥이 꺼지면서 2층으로 추락을 했거든요. 원인은 이제 방화 추정되는 것 같아요. 그 투숙객 중에 한 분인데 SUV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칠곡 물류나들목 인근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SUV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2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에서는 한 폐차 부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에 있는 공장으로 불이 번져 건물 4개 동이 불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 내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5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대정부 질문 첫날 주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입니다. 스타 장관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장관들이 국민에게 맡은 분야를 소상히 설명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방향,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등 대북 정책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파고들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처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들에 대해선 사실상 인사청문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모든 현안이 이렇게 많이 산적되어 있는 상황은 처음입니다. 각 분야별 대정부 질의가 매우 불꽃일 것 같다. 이렇게 사흘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은 아직 휴가 계획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은. 경제위기 상황에 코로나까지 재유행하면서 전국의 돌파구를 찾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여름에 국정 운영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주에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나흘 뒤에는 예비 경선을 통해 컷오프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후보들은 지역 공략을 통해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5.18 묘지를 찾은 이재명 의원이 추모탑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어제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은 광주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정신을 이어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을 꼭 만들겠습니다. 8명의 당대표 예비후보가 3명으로 압축되는 예비 경선을 나흘 앞둔 마지막 주말인 만큼 다른 후보들도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97세대 주자로 꼽히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은 각각 서울과 울산, 강원에서 대의원과 시민들을 만났고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는 서른 의원도 충남 원외위원장들을 찾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예비 경선 전 선제적 단일화를 다시 한번 제안하자 서른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화답하면서 비명진영 단일화 논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명계 박찬대 의원 등이 이재명 의원과 연계한 홍보물을 제작한 걸 두고 당 선관위가 제동을 걸자 박 의원은 궤변이라고 반발했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규칙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지난주 문체부가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부지 활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죠. 모형이라고 나중에 해명하긴 했지만 조선 총독부 관저를 복원하는 내용도 포함돼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체부의 보고 내용을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며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청와대 관리비서관실에서 함께 운영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반적인 것을 주도해서 인수위 시절 청와대 이전 TF에서 이어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은 지난주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는 자문단을 꾸렸는데 문체부가 돌연 업무보고를 하며 엇박자가 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계획안을 발표했다며 청와대 개방이 주목을 받자 문체부가 사업을 가로채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다른 부처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업무 보고를 했는데 문체부만 국정과제에도 없는 내용을 보고해 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철거한 조선총독부 관저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모형 사업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왜 하필 조선총독 관저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민주당은 일제잔재라며 국민이 분노했으니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경제정책 수장들이 주말인 오늘 머리를 맞댔습니다. 재정과 통화, 금융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거겠죠.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대거 공개했는데 효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 들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재정, 통화, 금융당국 수장들. 심각한 금융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라는 중첩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는 내년 안심전환 대출에 4천억 원을 추가 출자해 변동금리 비중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는 상황.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 50대의 가계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급속한 금리 인상은 또 다른 유형의 새로운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2년 동안 41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총력 대응만으로는 상황 개선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 소비가 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금 지원을 막 해본들 그건 그다지 효과가 오래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미국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이 사실상 예고된 상황이어서 우리 경제는 한미 금리 역전과 달러 유출의 위험까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은 불안하고 기준금리는 크게 오르면서 예금과 적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20일 동안 20조 원 가까운 돈이 예적금에 몰렸습니다.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신용협동 조합. 9시에 객장문이 열리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4.1% 금리의 특판 예금이 출시됐다는 소식에 발길이 몰린 건데 결국 500억 원 한도가 12분 만에 모두 차면서 판매가 끝났습니다. 특판으로 나왔다고 해서 원래 한 달 전에는 3.1이어가지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4.1이라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바꾸려고. 온라인 커뮤니티엔 각 지역 상호금융의 특판 정보를 공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고금리 상품 출시 소식에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이른바 금리 유목민도 늘었습니다. 혹시나 좀 더 오를까 해서요. 기다렸죠. 길게 하는 것보다가 단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중은행도 예적금 금리를 많게는 한 번에 0.9%포인트 올리는 등 금리 경쟁에 나선 가운데 최근 부진한 증시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지난 20일 사이 20조 원 가까운 뭉친 돈이 예적금에 몰렸습니다. 금리의 매력도가 올라감과 동시에 그 경기 침체 가능성 증가로 인해서 위험 자산들의 가격 조정이 뚜렷해지고 있으니까 다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보험이나 카드 가입 등 추가 조건이 붙거나 납입 한도가 낮아 실제 이자는 적은 보여주기식 상품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 항구 중 하나인 오데사항에 러시아군이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생긴 일입니다. 국제사회는 약속 위반이라며 일제히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섭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을 폭격했습니다. 미사일 2발이 기반 시설을 타격했고 다른 2발은 격추됐습니다.
На жаль, є поранені. Пошкоджена інфраструктура порту. 오대사항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흑해로 나가는 주요 수출 관문입니다. 이곳의 봉쇄를 완화해 곡물 수출길을 열기로 합의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러시아는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Сьогоднішні російські калібри знищили саму можливість для таких заяв. 협상에 참여한 유엔은 러시아의 공습을 분명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약속에 대한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협정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끔찍한 공격이라며 약속이 부정당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곡물 수출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공습으로 실무 작업이 진행될진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묶여있는 곡물은 현재 2천만 톤에 달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북한이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 대규모 노병대회를 엽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날 참전용사들을 불러 내부체제 결속에 나서겠다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강성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입니다. 권은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선 축포가 터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전쟁 참전 노병들과 한 명씩 악수를 나눕니다. 조국 방위자들이 미제국주의 날강도적인 침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였기에 오늘에 이르는 여러 세대의 후손들이 노예의 순환을 모르고 북한은 올해도 정전협정일인 오는 27일 전국 노병대회를 개최한다고 노동신문이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일에 노병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김정은의 백두혈통 적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미국의 만행을 강조하고 대미 항전 결사 의지를 다지는 한편 내부 단결에도 주력하라는 목적을 올해로 8번째인 노병대회는 첫 대회를 제외하곤 모두 김정은 집권 시기에 열렸습니다. 김정은이 노병대회에서 핵실험을 정당화하기 위한 적대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핵 능력을 완성해서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 국방부가 북한이 이달 중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닷새 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도 기소되면 대표 박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이제 이번 주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지금 현재 구도대로라면 아무래도 이변이 벌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소가 되면 대표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이 의원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죠. 이 의원이 이 혐의 가운데 하나라도 기소가 될 경우에는 대표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당원 당규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네, 이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성상남 의혹을 수사 중이죠. 만약 성범죄로 기소가 될 경우에는 윤리위 당규 22조에 따라서 직무가 정지되게 되는데 민주당도 당헌 80조 1항에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가 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 기소가 되면 그 즉시 대표직이 정지가 되는 겁니까?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의원은 뇌물이나 개발 이익을 직접 받았다는 정황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또 배임이나 직권 남용 혐의로만 기소가 될 경우에는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80조 3항을 보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로 인정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최근 이 의원이 자신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도 이런 속사정과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수사는 밀행이 원칙인데 동네 선무당 동네 구타듯 하고 있어요. 아마 저한테 먼지만큼의 흠결이라도 있었으면 이미 난리가 났겠지요.
물론 전당대회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정치적 공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다른 주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문계 강병원 의원은 법카 유용 의혹도 부당한 정치 보복이냐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총력으로 이 정치 보복이다 부당한 탄압이라고 대응하게 됨으로써 우리 민주당의 혁신의 시간과 민생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도 기소되면 대표 박탈의 느낌표는 대표의 꿈, 리더의 자질로 하겠습니다. 네. 이 전자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열성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이재명 의원, 또 징계 이후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도 닮은 점이 적지 않죠.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핵심 지지층에만 기대는 방식으로 야당 대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이 대한민국을 책임져 보겠다는 리더의 모습은 아닐 듯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백라이트가 발광체로입니다. 네. 김대기 비서실장의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네. 저기 이제 오늘 그 대통령실 기자실에 깜짝 방문을 했다고 하던데, 근데 기자들 앞에 선 게 처음인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원래는 오후 3시에 최영범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김대기 비서실장과 대변인단이 모두 현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김 실장이 직접 취재진 앞에 선 건 말씀하신 대로 취임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오자마자 김 실장은 저 누군지 아시냐 하도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왔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이 실제로 나왔었어요. 네, 이 공직 생활만 35년가량을 한 김 실장, 이 평소에는 참모는 입이 없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발광체가 돼야 하는 장관들과 달리 비서실장은 백라이트가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기자들 앞에 선 걸 보면 위기감이 참 깊은 모양이에요. 지금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심각한 정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갤럽 조사 결과 6주째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죠. 특히 30%대 초반까지 공두박질을 쳤고 또 무엇보다 부정평가가 60%를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거죠.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20%대까지 떨어지면 공무원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당 또한 따로 갈 수 있다 이런 걱정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저희도 이제 몇 차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김대기 실장뿐만 아니라 홍보수석, 정무수석 모두 역할이 미미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실제로 나왔고요. 이 세 사람이 지난주부터 기자실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최영범 홍보수석이 취임 70여일 만에 처음 언론 앞에 나선 데 이어서 이진복 정무수석도 이틀 전에 출입기자들 앞에 서서 활동 내용을 홍보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강인선 대변인에 대한 기자단의 불만도 아주 컸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지지율의 추이,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합니까? 예, 예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또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정 지지도가 긍정평가에서 소폭 반등하거나 하락세가 멈추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컸던 도어 스태핑이 좀 더 정제화돼가고 있다는 점도 평가가 되고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 협상이 타결되면서 위기관리 능력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주 대정부 질의에서 사적 채용 논란과 같은 휘발성 있는 이슈가 추가로 불거지게 될 수도 있어서 대통령실도 마냥 안심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백라이트가 발광체로의 느낌표는 일만 잘하면 발광체라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안배를 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사했다 이렇게 말해왔죠. 하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정의 컨트롤 타워라기보다는
정책적 조언자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과 최영범 홍보수석도 기자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는 존재감을 키울 수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일만 잘한다면 발광체든 반사체든 백라이트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으니 앞으로를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지현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모두 그치겠고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더운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오늘 이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대구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과 청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북과 영남 지역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5에서 40mm가 예상되는데요. 갑자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화 투쟁의 고귀한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거에 don했던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당시에도 특혜 논란으로 큰 비판이 일자 스스로 걷어들인 법안이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대통령실의 구급 채용 논란에 대해 공정의 잣대로 비판한 민주당의 입장과도 괴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정치인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법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민주당의 일부 운동권 세력이 여전히 우리는 남과 다르다는 선민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면 논란이 많은 법을 만들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민주유공자를 돕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